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태어나고 자라 사랑에 맞지 않는 나의 조국이지만 가끔 어떤 면모에 있어선 조금 답답할 때도 있다고. 뭐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로마법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로가 생수를 마시고 상디가 추파춥스를 빠는 19금 작품임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블러 처리들. 이건 불법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영등유와 방통유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환경이 아닌 OTT에서도 가위질된 영상을 그대로 배급하며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섭샥 100개 국가에 서버를 가진 VPN으로 큐나 구독자 전용 코드를 입력 시 83%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 및 30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원작이 의도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누리세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때론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오늘의 작품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 거의 30년 만에 돌아온 슬램덩크의 극장판입니다. 원작 자체가 1990년부터 96년까지 연재한 작품이고 한국에서도 1992년부터 번역이 되었고 완전판도 2001년도에 나왔으니 89년생인 제 세대에서는 모르면 좀 이상한, 만화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정도의 레전설 작품이지만 그 영향을 받은 스포츠물에서 반복 재생산되다 보니 20대 중반부터는 영향력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운 작품일 테고 10대들은 아마 이름만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나이별 예매율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뷰상으론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도 배려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원작을 보지 않으면 작화 퀄리티가 뛰어난 농구 만화 정도의 느낌이고 대표적으로 생략된 왼손은 거들 뿐 대사가 그렇듯이 원작을 보았다는 가정하에 제작되었음이 많이 보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평가하는 평소의 리뷰보다는 그때 그 시절 우리를 열광케 했던 슬램덩크에 대한 추억팔이 같은 취지로 제작되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만화 중 역대 판매량 9위의 1억 7천만 부의 판매량, 2006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관하여 선정된 일본 미디어 예술 백선 만화 부분 1위 수상작, 한국에서도 누적 판매량 1,400만 부 이상을 올린 그 만화. 슬램덩크의 스포츠물, 청춘물로서의 장르적 완성도 또한 빼어나지만 역시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수려한 작화입니다. 작화가 성장한 후반부 작화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더 뛰어난 작화를 찾기 힘들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었죠. 이런 시대를 타지 않는 작화와 완성도 덕분에 동시기 유명했던 유유백서, 바람의 검심, 봉신연희 같은 작품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최소한 아시아권에서만큼은 규격 외의 만화인 드래곤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영향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기한 만화입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도 그런 퀄리티였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엔 작화 퀄리티 같은 걸 크게 따지지 않기도 했고 걸출한 OST에 좋은 성우 연기, 무엇보다 슬램덩크의 애니판이란 점 덕분에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채색 기법이나 애니의 작화 자체의 연식은 그렇다고 쳐도 정직컷이나 날림 연출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작을 트레이싱해서 드래그한 수준으로 저도 어렵지 않게 슬램덩크의 애니 연출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예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만큼 이노우에 작가가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에 학을 뗀다는 표현이 결코 신뢰가 아닐 정도로요. 그 이후로도 슬램덩크의 애니화에 있어서 몇 번의 오퍼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한 장고 끝에 나온 것이 퍼스트 슬램덩크인데 만화가가 직접 감독을 맡는다는 초강수를 두었고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만화 자체가 움직임이 많다 보니 표현이 어려운 장르인데 농구는 그 중에서도 높은 난이도에 속하는 장르입니다. 인원수 자체야 야구나 축구가 더 많지만 배치가 널찍널찍하다 보니 다인원이 하나면에 많이 담기는 경우가 흔치 않은 데 반해 농구는 골대 아래에서 좁게 이루어지는 경기 특성상 계속해서 클로즈업만 당길 게 아니라면 10명의 인원 중 과반수가 화면에 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움직이라도 좀 정적이냐 하면 화려한 드리블과 페이크, 팀원의 스위치와 스크린 사이에서 패스와 슛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초단위의 팀게임이죠. 이런 팀플레이가 아니라 작중 채치수의 주무기인 포스트업만 봐도 굉장히 화려한 움직임을 자랑합니다. 이걸 애니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포스트업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리블을 바스트샷으로 찍고 어깨만 움찔대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에 전경샷이 잡히기라도 하면 정직것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퍼스트 슬램덩크는 본 경기가 아닌 회상 장면조차 굉장히 세밀한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트윈 더 레그를 사용하며 돌파를 시도하는 송태섭과 그걸 막으며 송준섭이 스틸을 시도하자 방향을 전환하며 거리를 벌리는 모습, 거리가 적당히 벌어지자 기습적인 점프슛과 반응해서 막으려는 블록까지 굉장히 먼 시점에서 고정된 구도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 둘의 실력이 괜찮다는 것과 송준섭이 동생을 상대로 적당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대사 없이 움직임만으로 표현해버리잖아요. 이런 세밀함은 3D의 모션 캡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사실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3D의 문제는 무엇이냐? 분명히 미래는 3D입니다. 대표적인 2D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디즈니조차 2011년에 곰돌이풀을 마지막으로 2D 극장판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맞는 움직임만 주면 그만인 3D와 하나하나 처음부터 새로 그려야 하는 2D의 효율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하지만 재현해야 할 원작의 그림체가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계는 3D 도입에 굉장히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같이 아무래도 좋은 배경물체에만 쓰인다거나 움직임이 많은 전투나 활동적인 씬에만 채용하는 식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게 큰 이질감을 줍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체인소맨 1화 같은 경우가 좋은 예시죠. 지금까지 3D를 논란 없이 사용한 일본 제작사는 유포테이블 정도입니다. 유포테이블은 3D로 움직임과 구도를 잡아둔 상태에서 그 위에 2D를 한 장 한 장 덧그려버립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3D가 도입되었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실질적으로 로토스코핑을 최신 기술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기 때문에 회전작화나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는데 일단 카메라의 구도를 잡아줄 매우 유능한 작화 감독이 필요하고 그걸 작화 감독의 구상대로 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가 다수 필요합니다. 업계에서 유포테이블이 큰 반응을 얻은 지가 꽤 되었는데 다른 제작사들이 게을러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촬영부터 마무리까지 한 회사 내에서 모두 해결 가능하고 각 부서의 실력자들이 꽉꽉 들어찬 특수사례이기 때문에 유포테이블만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거라고 봐야겠죠. 유포테이블은 흥행력을 공인받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높은 제작비가 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슬램덩크의 애니판이라고 해서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결국은 제작 예산의 문제가 크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 또한 예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농구 장면은 3D로 진행되지만 과거 회상 장면 등은 2D로 이루어져 있는 혼용 방식입니다. 기존에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원작가의 방향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방향성이죠. 단지 3D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이노우에 다케이코 특유의 작화가 완성도 높게 덧칠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예고편에서 경기 장면이 너무 노출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살짝 보이는 것만으로도 원작의 그림체가 얼마나 이질감 없이 적용되어 있는지 생생한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는지 감은 오실 거라고 봅니다. 경기 중간중간 길게 송태섭의 과거 회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런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러닝타임의 일부를 포기하는 방식임이 보임에도 충분히 용납 가능할 정도로요. The First Slam Dunk의 이야기는 송태섭을 조명합니다. 물론 아쉽긴 합니다. 강백호가 워낙 잘 만들어진 캐릭터고 이런 백호가 진짜 농구를 좋아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슬램덩크의 중요한 매력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경기 장면만으로 채우기에는 시간이 남지만 모든 이야기를 다 풀기에는 부족한 시간. 고퀄리티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도 선보이고 싶을 때 작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로 뽑아둔 게 송태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공 강백호와 라이벌 서태웅이야 이미 충분한 서사를 갖추고 있고 왜 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로 대표되는 정대만 역시 서브 주인공급 과거사가 공개된 바 있죠. 태치수는 홀로 싸운 북산의 기둥이자 주장으로서 캐릭터성을 부여받은 데 반해 송태섭은 날라리 캐릭터와 이안나와의 썸 외에는 가장 비중이 적었거든요. 드리블러라는 특성이 매수가 적은 구작 애니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도 했으니 차별점을 과시하기에도 좋은 점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극장판의 주인공이 된 송태섭 이야기는 이미 단편 피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갔던 형이 죽었다 정도의 설정에서 낚시를 가서 죽은 형인 송준섭은 대단한 실력자였고 송태섭은 계속 형과 비교당하는 삶을 살았다 라는 설정이 추가되었죠.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꼈는데요. 먼저 배치가 아쉽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3D 경기 장면에 투자할 예산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다소 정적이고 러닝타임을 채워줄 일상 파트가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분량이라도 경기 전에 더 많이 배치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경기에 들어선 이후엔 경기에 좀 더 집중하면 좋았을 텐데 호흡이 너무 다른 과거 회상 파트가 경기 중간중간 나오니 몰입을 방해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 중간중간 길게 나와도 내용과 분위기가 어울렸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송태섭의 과거 회상은 슬램덩크 캐릭터들의 개인사 중에서도 가장 어둡습니다. 형이 죽는 이야기여서 어두운 게 아니라 송태섭과 가족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풀어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이 이야기의 원안이었던 피어스와 비교해봐도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던 한나를 아예 빼버리고 상실에 더 집중한다는 면에서 그 분위기가 크게 다름이 느껴집니다. 당연히 슬램덩크의 연재로부터 거의 30년이 흘렀고 작가의 사고방식도 그에 따라 변했겠지만 송태섭의 과거사는 청춘 스포츠물인 슬램덩크의 분위기와는 조금 들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인공이었던 강백호의 깨방정이 작품의 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을 정도니 과거의 느린 호흡과 관조적인 분위기는 기실 베가본드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춘물은 이래야 한다 라는 공식은 없지만 비슷하게 어두워질 수 있었던 정대만의 과거사를 풀어내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죠. 그 과거사가 현재의 정대만에게 캐릭터를 부여하는 데 반해 송태섭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형의 목표였던 최강 산왕을 꺾는 것 정도의 의미 부여는 있었지만 그게 경기 중에 송태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묘사는 적었죠. 과거뿐만 아니라 경기 내적으로도 이명헌이라는 좋은 맞수가 있음에도 대립각이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이미 짜여있는 산왕전의 내용을 바꿔 써야 한다. 이게 아니라 심리 묘사나 페이스 조절로도 충분히 비중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퍼스트 슬램덩크의 스토리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추억의 재현으로 보기엔 송태섭의 새로운 과거사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송태섭의 재발견으로 보기엔 본 경기 장면에서의 비중이 너무 내려가 버립니다. 존 프레스에 당하다가 어려움을 회피하던 송태섭이 그걸 정면으로 뚫어내는 장면 정도가 있을 텐데 경기 외적인 비중에 비하면 큰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라고 보긴 어렵죠. 서태웅과 대립각을 세웠던 정우성과 제외하며 끝나는 장면은 무난하지만 흐름들이 이어지는 엔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확히는 작품 외적으로 이게 농구 유망주 2명을 작가의 사비로 미국 대학으로 보내는 슬램덩크 장학생 제도가 존재하고 정우성과 송태섭이 입은 유니폼이 대상 학교의 유니폼이란 걸 알고 봐야만 장학생 제도에 대한 홍보 겸 나온 장면이란 걸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추억팔이도 이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당해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슬램덩크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배경 설명을 쳐내버린 작품이고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 장면의 퀄리티에 많이 투자한 작품이에요. 스토리는 아쉬웠지만 그건 송태섭이라는 개인의 캐릭터 서사면서 그러했고 3D를 이용해 생동감 넘쳐진 경기 장면과 슬램덩크 만화에 충실한 재현이란 면에선 여전히 좋은 동력을 가지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버저비터 장면은 위플래시의 마지막 10분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을 향해 나아감에도 굉장히 흡력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쉬운 점은 있지만 슬램덩크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알찬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세계물이 장르 수준을 넘어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은 듯한 비중에 깊이감 없이 눈앞의 것을 해치우고 또 새로운 문제가 던져지는 얄팍하고 반복적인 전개. 꼭 최근의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보루토나 드래곤볼 슈퍼 같은 기존작들의 계승작들 또한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을 미리 보고 왔는데 일본어를 100% 알아들은 건 아니라 디테일한 감상을 나눌 순 없겠지만 이야기의 구조가 가볍단 면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작화만큼이나 신카이 마코토란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된 또 다른 강점인 스토리적인 깊이감들이 너의 이름은 이래로 점점 옅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린 건 내가 아닐까? 너의 이름은 이전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매니악한 팬층이 있었을 뿐 지금 정도의 인지도는 분명 없었고 너의 이름은 이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 분명 사실이니까요. 시대가 원하는 상은 저쪽인데 내가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건 아닌가 하는 위화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The First Slam Dunk가 그런 위화감을 깨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영화 쪽에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갈라파고스가 심한 분야다 보니 떠오른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잘 정리시켜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 들어 참 좋은 소식 듣기 힘들어지는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이 될 만한 작품들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Keeps telling me there's no one like you. Oh, how will I get